내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비법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서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도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짜릿한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럼 저 일어나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저는요, 코인하는 남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이 뜨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좋아요. 저는 또지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력을 먼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력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여기서. 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한문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조금 더 큰 시장, 뭔가 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시장으로 뛰어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20대 투자자입니다. 오늘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인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스캠. 도박. 좋아요. 네. 탈중앙화. 탈중앙화. 와, 역시 주식 유튜브 3년이면 나스닥을 읊는다는 말이 있던데 탈중앙화 바로 나오잖아요. 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코인 하면 투기적인 광풍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광풍의 이미지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만 제가 믿는 바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념 뒤에는 굉장히 거대한 철학과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철학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비법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서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도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짜릿한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럼 저 일어나도 되나요? 네. 안 돼요.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다는데. 네. 돈 버는 아이디어를 습득할지도 모르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세 꼭지로 나눠서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면 가상화폐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화폐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폐, 돈, 종이. 우리 외람되지만 돈깡님은 화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교환? 와, 신뢰의 교환. 어차피 종이 자체는 크게 물질적으로 사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네. 가치의 교환이고 가치는 또 신뢰에서 기반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그냥 화폐를 정의하는 방식. 아니, 제가 할 말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저 일어나면 아니요, 일어나지 마세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원하는 대답을 했나요? 네, 화폐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달러라는 거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잘 인쇄되어 있는 종이에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정부에서 그들의 힘을 기반으로 이 종이에 내가 가치를 부여할게, 약속할게 라고 하니까 비로소 화폐가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환의 수단으로 그 돈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돈 자체의 가치는 정부가 보장을 하는 거고 이 돈이 유통하잖아요. 돈이 이동합니다. 제 지갑에서 동강님의 지갑으로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해요. 이 유통의 체계, 이 유통의 정보는 누가 보장을 하죠? 중앙은행? 역시 은행이 보장을 합니다. 내가 우리 동강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러면 그 정보는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죠. 그 은행은 그 정보를 지키고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화폐라는 체계는 우리가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은행과 정부가 충분히 유능하며 충분히 도덕적일 거라는 신뢰 속에서 이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정부와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발발할 때마다 큰 비난을 받거나 큰 의심을 받거나 큰 탄핵을 받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들었던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으로부터 발발했고요.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어요. 자,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황금빛 미래, 경제적인 부흥에 대해서 국민들을 그리고 세계 사람들을 가스레이팅 했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계속 황금 세대일 거다.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가 보장할게. 그래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저금리로 국민들에게 많은 돈을 낮은 이자로 막 빌려줬어요. 야, 우리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네 우리 돈 빌려가서 여기저기 투자해.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다 해. 우리가 보장할게. 그게 정부의 스탠스였어요. 은행도 동참을 했죠. 은행은 부동산이라는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파생 말도 안 되는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걸 개인들에게 팔았죠.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막 돌면서 미국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2007년, 2008년에 빵! 오. 역시 울림통이 좋으셨어. 졸고 있는 줄 알았네.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장의 거품이 폭탄이 되어서 터진 사건,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미국 경제가 맛있는 크림을 올린 크림 생맥주인 줄 알았는데 그냥 크림 한 컵이었던 거예요. 맥주가 없이 거품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정부와 은행이 비난을 받죠. 과연 이 화폐라는 거대 담론을 저 중앙화된 정부와 은행이 오롯이 핸들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지식인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 많은 질문을 모아 철학을 모아서 기술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가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이를테면 이것은 비트코인의 백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논문에 담겨있는 핵심 사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중앙화된 어떤 조직이 이 화폐라는 거대 담론을 핸들링하는 것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중앙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누군가를 신뢰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의 은행 시스템, 기존의 화폐 시스템, 제가 예를 들어서 동강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동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는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죠. 은행에서는 그 서버에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 다음 거래들의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해요. 만약에 은행이 충분히 유능하지 못해서 그 정보를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만약에 은행이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해서 고객들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숨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질문을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 우리 돈의 유통이라는 정보를 중앙 서버에만 둘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유통 정보를 나눠 가지자.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에 들어와서 내 컴퓨팅 시스템을 참여하는 데 쓴 사람들이 모든 거래 정보를 다 나눠 가지자. 그래서 누군가 함부로 그 정보를 조작하지도 못하고 그 정보를 부정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자. 이 블록 모든 블록의 정보를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서 정보 저장 시스템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돈의 유통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매년마다 달러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새로운 유통량이 발행이 되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할 것이며 원화는 어떠한가,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하죠? 중앙은행,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충분히 유능하지 못해서 그 추가 발행분의 화폐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만약에 정부가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해서 이 개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또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이 신규 발행의 화폐를 중앙화된 그 누구도 핸들링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알고리즘대로, 기존의 체계대로만 발행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기존에 정해져 있던 알고리즘대로 그 속도에 따라서 발행될 뿐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라는 걸 거쳐요. 네, 올해 만약에 50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면 4년 뒤에는 이제 그 양이 25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칠판은 무슨 용도인가? 저는 근데 원래 판서를 거의 안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판서 스타일 아니에요? 판서하면 애들이 자고 내 말에만 집중해라, 너네 귀만 열어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철학은 기존의 화폐 구조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히 비트코인을 화폐에 대한 혁명이다 라고까지 정의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돈을 사용할 때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지갑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자판기에 가서 내 돈을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습니까? 이 자판기가 나에게 커피를 주니까. 네, 우리가 이걸 인과관계라고 부르잖아요. 돈이 이동하는 건 대부분 이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가 화폐 자체의 탈중앙화, 화폐 자체의 무신뢰성을 이룩했다라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화폐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화폐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영어로는 컨트랙트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무신뢰성을 이룩했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화폐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 계약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데, 계약은 어쩔 수 없이 또 중개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5,000원 냈어요, 커피 마시려고. 근데 얘네가 커피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타벅스 쇼 쳐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어떻게 하냐? 한국소비자원이 있잖아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믿을 만한 중개자가 있습니다. 거기 신고하면 되죠. 내가 커피 먹으려고 5,000원 냈는데 얘네들이 커피를 안 줘요. 얘네들 조져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들은 강력하고 믿을 만한 중개자가 존재할 때 그 계약의 의미가 훨씬 더 잘 실현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기본 이념 자체가 중간에 믿을 만한 존재를 끼는 것, 이걸 없애야 된다가 기본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돈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또 이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에는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했던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으니 네, 그 이름하여 비탈릭 부테린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중개자가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막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떠올린 거죠. 야, 비트코인은 이 모든 블록에 거래 정보를 나눠서 저장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 블록에다가 거래 정보 말고 그 거래 계약서를 나눠서 저장하면 누구도 그 기존의 계약서를 부정하지도 못하고 조작하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예요. 내가 자판기에 내 돈을 넣으면 자판기는 커피를 준다라는 이 알고리즘을 코드화해서 그 코드를 블록에 씹는 거예요. 모든 블록은 그 코드에 따라서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계약의 형태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스마트라는 이름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G 환경에서 피처폰을 사용할 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처음 목도하고 와, 이건 스마트하다,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붙였잖아요. 혁명적인 아이디어니까. 우리 동강님이 주최하시는 행사 이름도 스마트머니 행사던데. 몰랐습니다. 네. 바로 붙여잡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점 시작했습니다.